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청해부대 장병 중 50명을 상대로 한 간이검사에서 49명이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군 대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가수 나훈아의 대구 콘서트가 진행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러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이면서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5명, 6명 또 못 모이게 해놔놓고는 이게 4,000명 모인다는 거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야구 선수들과 술을 마시다 코로나에 감염된 여성 2명이 알려진 것보다 이른 지난달 말부터 선수단 호텔에 장기 투숙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각 구단은 급히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에도 적통 논쟁을 벌이는 등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주를 찾아 통합과 번영으로 승화시키겠다며 외연 확장에 나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주한 살인사건 피의자가 34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름과 나이는 물론 부모 이름까지 모두 가짜였는데 치밀했던 신분세탁 수법과 이를 잡아낸 과학수사 과정을 사건을 보도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뉴스A 오늘은 우리 장병들 태우고 해외 파병에 나섰던 청해부대 선상 감염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승조원 전원이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배 안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만 80명이 넘는데 먼저 50명한테 간이로 검사를 해봤더니 49명, 무려 98%가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 34진 부대장이 오늘 새벽 승조원 가족들에게 보낸 공지 내용입니다. 50명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 1명을 빼고 모두 양성이었다며 지난 6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사전검사 결과도 모두 양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승조원 300여 명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한 간이검사에서 대부분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대장도 PCR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량 확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승조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도 실시했지만 현지 사정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렴 증세로 현지 병원에 입원한 1명만 앞선 PCR 검사 결과 추가로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청해부대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폐렴 증세를 보이는 5명이 추가로 입원했습니다. 감염 확산 소식을 전해들은 승조원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심각했죠. 첫날에는 계속 먹었다 배가 또 철제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 우리나라 여름보다 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떠나 있는 것도 걱정인데. 이영만리 망망대해에 국민을 지키려고 파견된 가족이 백신 접종도 없이 방치돼 섭섭한 마음도 앞섭니다. 그냥 감기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아직 열이 안 떨어지고 있다. 저는 당연히 맞았는 줄 알았어요. 증상이 있는 80여 명은 코호트 격리됐지만 밀폐된 함정 구조 특성상 무더기 감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청해부대 장병들 백신도 없이 이영만리 바다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사태 초기 청해부대 초동 조치도 아니랬습니다. 처음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나왔을 때 신속 항체 검사라는 걸 했는데요. 여기서 초기 감염자 대부분을 놓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승조원 40명에 대해 지난 10일 신속 항체 검사를 먼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확도였습니다. 40명 모두 신속 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사흘 뒤 실시한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에선 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속 항체 검사로 감염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혈액에는 바이러스에 대응할 항체가 있는데 감염 초기라면 만들어진 항체량이 적어 유전자를 증폭하는 PCR 검사보단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감염되고 나서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감염 초기에 감염력이 높잖아요. 감염 전파 시기에 검출이 불가능해요. 신속 항체 검사 방식으론 전파력이 높은 시기 감염 초기 확진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PCR 검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신속 항체 검사와 다른 방식의 검사를 병행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네, 군이 유비무환일 줄 알았는데 무비유환이었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국제부 유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백신만 맞았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올 초 출항을 할 때 백신을 맞고 갈 수는 없었습니까? 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이 출항했을 당시 국내에는 백신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처음 들어온 건 2월 24일, 첫 접종이 시작된 건 2월 26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문무대왕함은 이보다 앞선 2월 8일 떠났습니다.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이보다도 더 지난 4월 말에야 본격화됐습니다. 네. 출항 전 접종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결국엔 백신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청해부대라고 하면요, 뭐 아덴만 여명 작전도 생각이 나고 좀 영웅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상 백신도 못 맞고 시한폭탄처럼 이게 바다 위에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되는 청해부대는 4,400톤급 함정을 타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반년 정도 되는 파병 기간 동안 함정에서 생활하다 보니 밀폐된 환경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이게 바이러스 없이 꽁꽁 닫힌 상태라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식자재나 군수물자를 보급받아야 하니까 외부와의 접촉도 피할 수 없는데요. 바이러스가 한 번 들어가면 밀폐된 함정 구조 탓에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늦긴 했지만 출항하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백신을 확보를 했잖아요. 이거를 현지 작전 지역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까? 예, 사실 국방부는 지난 4월 우리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고준봉함의 집단 감염 사태로 함정 승조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해능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킬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청해부대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네. 우선 아프리카 해역을 떠다니면서 작전 수행을 하는 특성상 백신 접종 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응급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또 함정 내에서는 초저온 상태로 백신을 보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접종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다 겹친 겁니다. 이런 해명도 있었거든요. 이제 백신 개발업체와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해외 반출이 제한된다. 이 해명은 맞습니까? 예, 해외 반출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국제법상 해군 함정은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수송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실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또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는 UN 등의 협조를 받아서 현지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마저도 어려웠다면 외부와의 접촉이 잦은 필수 인원만큼이라도 백신을 맞추거나 그렇죠, 예. 네,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다음 기수 35진과 교대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청해부대원들의 감염 위험성을 낮게 본 게 이를 키웠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아주 사태 초기이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이제 크루즈선에 승객들이 다수 이제 갇혀있던 상황도 생각이 나는데 국내로 어쨌든 돌아와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청해부대 34진은 당초 임무 교대 기간인 이 8월 중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감염병이 해외 파병 작전을 중단시킨 초유의 사례로 남게 됐는데요. 네. 군은 이르면 내일 다목적 공중급유기 2대를 현지로 급파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부대원 전원을 하선시킨 뒤에 귀국하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수송기에는 군 의료진과 방역 요원, 문무대왕함을 한국까지 운항할 인력들이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의 유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 와중에 대구에서는요, 가수 나훈아 씨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6번 공연에 4,000명씩, 이미 24,000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운 이벤트고요. 형식상 방역 지침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을 꼼꼼하게 하면서 이 콘서트장은 수천 명씩 몰려도 된다니까 누구라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홍진우 기자입니다. 콘서트장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관객들은 발열 체크를 마치고 공연장으로 입장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나훈아 콘서트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내일까지 모두 6차례 공연이 열리는데 24,000개의 관람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이 가능합니다. 반면 거리두기 2단계인 대구에선 경기장이나 공원에서 공연이 가능하고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최 측은 마스크 착용과 떼창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며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볼 수 있어서 저희가 10천 살아계셔. 집에서 1시간 반. 콘서트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무나가 알겠지 가마 우리가 입도 벌리지도 말고 마스크 쓰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랬어요. 그걸도 뭐했고.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추진되는 와중에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를 허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명, 6명도 못 모이게 해놔놓고는 이게 4,000명 모인다는 거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스크 끼고 하면 뭐합니까? 나훈아는 다음 주 부산에서 같은 규모의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서 2000년생 학원 강사들이 억울하게 접종 예약을 못했다.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밝혔는데요. 채널A가 후속 취재를 해봤더니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외국 국적인 원어민 어학 강사들도요, 똑같이 접종 대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애초에 학원 종사자들 백신 맞게 한 이유가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 때문이었는데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 원장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학원 종사자 접종 대상인 원어민 강사가 막상 백신을 맞으려고 보니 예약자 명단에서 누락돼 있다는 글과 댓글이 이어집니다. 미국 국적의 영어 강사 A씨도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전화를 거의 10시간 이상 가까이 전화만 계속 해가지고 겨우 정말 운이 좋게 이제 연락은 됐는데 외국인은 지금 예약 시스템 여기에 들어오지 않다. 방역당국은 성남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자 수도권 학원 종사자에 대한 우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어민 강사들이 접종 대상에서 누락된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서울시는 자치구 접종 담당자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상당수 자치구에서 2000년생뿐 아니라 외국인 명단도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가 시스템들을 해가 계속 생긴다고 해서 이게 엑셀 파일을 다른 파일로 전환시키면서 생기는 오류인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와 형식이 같지만 뒷자리가 5, 6등으로 시작하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접종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단 겁니다. 하지만 누락 사실을 알고도 해당 강사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누락된 대상자들에게 접종 예약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 또 2번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태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 1일 결혼식을 앞둔 유모 씨 부부. 4단계 시행 하루 전인 지난 11일 급히 식장을 예약해 친구들만 초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친구들을 한 명도 초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6개월 동안 결혼을 준비해왔지만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친족만 49명까지 초대할 수 있게 되자 아쉬움에 결혼식을 2번 치르기로 한 겁니다. 7월 9일 저녁 대여섯 시쯤에 결정을 해서 7월 11일 점심 예식으로 진행을 후다닥 해버렸습니다. 4단계 격상으로 유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30% 정도 취소 문의가 들어와 있었고요. 하지만 취소나 연기를 하기에는 위약금이 부담입니다. 드레스, 사진 촬영까지 합하면 위약금이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독 결혼식만 제한이 심하다는 예비 부부들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콘서트도 5,000명씩 수용이 가능하고
박람회, 전시회도 다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을 하고 마트나 이런 시설은 아예 인원 제한이 없는데 거리두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 돌잔치, 숙박업소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예식장은 위약금의 40%만 감면되는 점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프로야구 NC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여성들하고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죠. 리그 전체가 중단이 됐는데 그 파장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성들 알고 보니 해당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말고도 더 많은 선수들과 접촉을 했다면 감염자는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프로야구를 중단시킨 3개 팀 선수들의 술판 논란. 그런데 술자리마다 있었던 여성 2명이 이미 지난달 말부터 선수들이 머무는 호텔에 장기 투숙한 걸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한 분은 28일, 한 분은 29일. NC 선수들이 우연히 이 여성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밝힌 날짜는 지난 5일. 그런데 이 여성들은 전날인 4일에도 한화, 키움 선수들과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당 여성들이 지난달 말부터 투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3개 팀 8명 외에 다른 선수들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해당 기간 호텔에 머문 팀은 KT, KBO는 10개 구단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 구단에 사적 모임 위반 의심 사례가 있으면 모두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구단도 다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여성들과 술자리를 주선한 걸로 알려진 은퇴 선수 A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한간에 떠도는 유흥브로커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한편 하나와 키움 선수들의 거짓 진술도 오늘 추가로 들통났습니다. 하나와 키움 선수들은 당초 동선이 서로 달랐다고 진술했지만 8분 동안 동선이 겹쳐 방역수칙을 위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요새 외교가 관심사죠.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 고위 외교관이 문 대통령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외교부가 엄중 항의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한국선수촌에서는 일본 구구단체가 우리 선수단 현수막을 문제 삼아서 소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엿새 남은 올림픽. 한일 관계를 풀고 화합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서열 2위인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가 한 매체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 행보를 성적 표현을 써가며 폄훼한 걸 두고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방위를 위해선 위안부 문제나 수출 규제 해제 등을 논의할 한일 정상회담까지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두고 정작 일본 정부는 관심이 없는데 문 대통령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도쿄올림픽 한국선수단 숙소 앞에서 극우 정당이 기습 시위를 벌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활용한 응원 현수막이 반일 문구라며 표집을 잡은 겁니다. 한국 선수단の皆さんにお前らはさっさと帰りなさいと韓国はいらないから我が国日本に対して反日的また敵対的な行動を行っているほかなりません. 결국 체육회와 IOC는 경기장 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순신 응원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잇따라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개막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오늘까지도 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야권 주자는 오늘 여러모로 대비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진보의 상징인 호남,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일화도 있죠. 5.18 민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을 찾았는데요. 첫 공개 행보부터 부인을 대동한 게 눈에 띕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첫 호남 방문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주 5.18 민주묘지부터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를 마친 뒤 광주를 찾은 소회를 밝히는 도중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찾아 지역 경제 발전을 강조했고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찬성한다며 호남 민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이 나타나자 곳곳에서 지지자들과 반대 측이 뒤엉키는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입당을 미루고 광주를 시작으로 진보, 중도 등 외연 확장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정말 대한민국 국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 방향을 제가 좀 상당 기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첫 공개 행보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을 택했습니다. 빗속에서 당원들과 해운대 하천변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에 나선 최 전 원장은 자신을 신입 당원으로 소개하며 국민의힘과 접촉을 넓혔습니다. 첫 공개 행보부터 아내와 함께해 처가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윤 전 총장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주말 동안 국회 앞 사무실 마련에 나서는 등 캠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독주하던 민주당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세가 붙으면서 서로에 대한 공세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는 이른바 당내 적통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작심 공격은 주말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지사 때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중책을 맡았다가 철회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태세 전환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친문 적통 논란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적통에 막 성고래 이런 존재보다는 저렇게 너는 적통 아니야, 우리는 성골 아니야, 너는 아웃사이더야. 뭐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지향하는 바니까요. 이 지사는 SNS에도 우리만이라도 점잖게 경쟁하고 비열한 꼼수 정치를 하지 말자며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적통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누가 적통이고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가리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이낙연 캠프 측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을 활용해 조직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가 친문 적통 논란이 현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선 적통 얘기하는데 웬 혈통이냐 버럭하실까봐 긴장했다며 정세균 전 총리도 가세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가치와 정신을 부인하자는 거냐며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야권의 두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감동입니다. 네, 감동. 대선 주자들이 현장 홍보를 하다 보면요, 좀 상징적인 장소와 또 인물을 찾게 되는데 이 감동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 앞에서도 보셨듯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장갑을 벗고 또 묘비를 만져도 될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러워하며 5.18 희생자들을 깍듯하게 예우했습니다. 너무 꽃다운 나이에 가신 분이라서 어르신의 비를 만져도 될지. 다시 이 열사와 박열사와 홍 변호사님, 우리 김 의원님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윤 전 총장 유가족들을 만나서도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첫 일정이 뭘까 궁금했는데 부산을 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감동 코드가 있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부산에 대담을 내려온 첫째 이유는 사실은 김미애 의원님을 좀 뵙고 싶었는데 저도 천사 같은 딸을 80일 무렵 입양해서 10년째 함께 지내고 있는 입양 엄마이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자는 딸 둘이 있음에도 아들 둘을 입양한 사랑이 넘치는 후보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이자 입양 가족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담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건데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모두 정치로 따지면 신인이죠.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빅3 나야 나.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인데요. 1, 2위 다툼 못지않게 3위가 누구냐 이 경쟁도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다음 주자의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일 발표한 여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정세균 전 총리였는데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넥스트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또 현대 리서치연구소 조사에선 박용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이 빅3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 여론조사에서 3명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기도 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빅3 이렇게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빅3 하면 제가 들어가고요. 빅2? 이낙연 대표하고 둘이 마지막에 붙을 수도 있고 저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붙을 수도 있죠. 정말 빅3가 더 치열한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세 사람의 전략도 각자 다르다면서요. 정세균 전 총리, 지지율 1위 이재명 때리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누구든지 검증에 철저히 응해야 된다. 본 게임에 가서 그런 문제에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추미애 전 장관 홍보 포스터를 보면요. 적폐의 자외선, 국정농단 감마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민주당 주류인 친문 당신부터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용진 의원은 노타이의 밝은색 자켓을 즐겨 입으며 가장 젊은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뭘 20, 30대를 그렇게 떠받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니까 그래요. 이건 틀렸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쭉쭉쭉쭉 바꿔왔고요. 빅3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심에 집중한다면 남은 기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대권 경쟁에 진입한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요 점점 동남아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비가 국지적으로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강풍에 번개가 겹쳐서 골프장 기둥이 쓰러질 정도였는데요. 난데없이 전기도 나갔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커다란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안전망도 찢겨나갔습니다. 크레인이 동원돼 전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구로구 일대 불어닥친 강풍에 골프장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철기둥이 전깃줄 위로 쓰러지면서 고척동 일대 1,3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시간 20분 뒤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대형마트를 포함해 18,000여 세대에 한때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변전소 내에 있는 전력 설비 이상, 정전 호수는 18,000여 호 정도 됩니다. 복구는 지금 나온 것 중 1, 2분 정도예요. 밤사이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와 정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서울 동부권 등에선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동해안에서 넘어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건조한 공기가 이제 그 동쪽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서서히 들어오면서 그게 일본 쪽에 있으면서 이제 일본 쪽에 폭우를 뿌렸고 그 영역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변동이 커지면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군가를 찾는 일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이가 작정하고 숨어버렸다면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가짜 부모까지 만들어서 신분 세탁을 한 남성이 있습니다.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은 한국으로 들어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자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성의 얼굴에 남은 특징은 그가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네, 평범한 공사장 인부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살인범이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새벽입니다. 경찰과 인천공항 출입국 직원들이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54살 중국인 팡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1987년 중국 산둥성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주택 신축 공사 문제로 같은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 공안의 수배를 받고 있었는데 범행 34년 만에 한국에서 체포된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안 잡힐 수 있었을까요? 네, 범행 직후에 중국 현지에서 숨어 살다가 2007년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국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세탁했던 겁니다. 한국에서 12년 동안 70년생 팡모 씨로 살았던 이 남성은 원래 67년생 왕땡땡 씨였고요. 입국 당시 서류에 기재한 부모들 또한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그리고는 줄곧 한국에 살면서 2016년엔 영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팡 씨가 신분 세탁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낸 거죠? 네, DNA 때문이었습니다. 팡 씨는 2009년 10대였던 아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들과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받습니다. 당시 팡 씨와 아들의 DNA는 일치했는데 중국 공안이 입국 당시 팡 씨가 적어낸 가짜 부모들을 찾아내서 최근 팡 씨와의 DNA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팡 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확인이 된 겁니다. 팡 씨가 34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결정적 증거는 팡 씨의 얼굴에 남은 특징들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팡 씨를 핵심 용의자로 파악하고 그의 사진을 보관해 왔었는데
사진 속 20대 모습과 현재 그의 얼굴 사진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컴퓨터 대조 결과 98.9%의 싱크로율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진을 보고 닮았네,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닮은 정도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두 개의 사진을 컴퓨터에 넣고 스캔을 하면 얼굴 골격이나 코의 높이, 눈매의 특징 등을 분석을 해서 싱크로율이 수치로 나옵니다. 얼굴 특징 분석 시스템이 팡 씨의 과거와 현재 두 개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목구비 형태나 인상이 사실상 일치한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34년 전에 비해서 살이 찌고 머리 모양까지 바뀌어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이목구비와 인상은 그를 살인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체포된 팡 씨는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게 30년 전 일이거든요. 중국 현지겠지만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 8일에 중국 공안에 인계가 돼서 강제 추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닌지 의문으로 남는데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형법상으로도 공소시효 대조가 있기 때문에 20년의 기간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예외가 됩니다. 중국 형법에 따라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까지 한 만큼 법정 최고형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우리 경찰도 팡 씨의 신분 세탁 사실을 입증할 보다 확실한 물증을 찾고 있는데 체포 이후에 팡 씨의 DNA를 다시 채취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친형제들과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외국으로 도주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금 과학기술로 완전 범죄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외로움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지만 코로나로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한 가족 느낌이라는데 염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초록빛의 파릇파릇한 은행나무, 씨앗을 심고 한참 기다려야 싹이 나는 아보카도, 거실엔 30여 개 식물이 가득합니다. 직장인 노현승 씨가 키우는 식물은 그에게 또 다른 가족입니다. 생각보다 키우다 보면 교감도 많이 돼요. 처음에는 작았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식물에서 약간 선한 영향력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반려식물을 치료해주는 상담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주는데 왜 이렇게 잘 안 자라죠? 겉흙이 완전히 말라요. 그러면 또 그때 주시고 물 줬을 때 창문 열어두시면 더 좋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즐길 수 있는 식물들을 키웠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바질이라든가 이런 허브 종류라든가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거 위주로 점점 노래지고 파인애플을 닮은 괴마옥이나 공처럼 생긴 마리모처럼 특이하고 귀여운 식물을 키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행사나 선물용인 나무 판매는 떨어졌지만 가정에서 키우는 관엽식물의 매출은 코로나 전보다 50% 넘게 성장했습니다. 실내 전용 조명을 비롯해 식물 재배기나 공기 순환기, 온습도계 등 관련 제품도 인기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록식물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희진입니다. 오늘 낮 2시경 전국 각지의 하늘 모습입니다. 비 내리는 흐린 하늘부터 파란 하늘까지 다양한 색깔인데요. 낮에 남부를 지나던 소나기 구름은 따뜻한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중부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내에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남해상을 중심으로 동쪽엔 따뜻한 공기가, 서쪽엔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이 두 공기의 경계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부터 전남과 경남, 제주엔 내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엔 내일 다시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는 비와 달리 국지적으로 짧게 내릴 전망인데요.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 차이는 크겠습니다. 비가 와도 찜통더위는 식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